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릴 네이버랩스의 김정희라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랩스라고 하시면 약간 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 네이버랩스는 네이버에서 그 선행 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랩스에서 인지 컴퓨팅지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플래닛에서 딥러닝 관련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니까 이게 발표 시간이 한 3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30분 동안 도대체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영화 허 이야기로도 사실 30분, 1시간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미분 방정식 풀면서 몇 시간 보낼 수도 있고, GPU나 CPU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걸로도 맨날 며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짜 이야기할 건 많은데 30분이라니까 이게 참 뭘 이야기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엔 어차피 약간 의도치 않게 약간의 겉핥기식의 이야기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이후에 Q&A 시간에 좀 더 진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제로 제가 서비스 개발할 때 겪었던 일이 뭔가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저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한테 질문할 거 많으신 분, 질문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Q&A도 못 하겠고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은 첫 번째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버뷰라고는 하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니고요. 딥러닝이 왜 요즘 이렇게 난리를 치나, 요즘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에서는 딥러닝이 가장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 딥러닝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딥러닝 관련 출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딥러닝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니면 딥러닝을 사용해 보실 때 진짜 사소하지만 늘 걸리는 문제, 그런 것들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네이버랩스에서는 딥러닝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딥러닝이 난리를 치냐. 먼저 딥러닝이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한 분야가 음성인식 분야입니다. 음성인식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음성인식 서비스에 딥러닝을 적용해서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방법보다 에러 레이시 약 20%가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 에러 레이시 20% 개선됐다는 데 말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인식률이 60%였다가 80%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인식률이 만약 60%였다고 치면 에러 레이스는 40%지 않습니까? 거기서 40%에서 20%가 개선됐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에러 레이스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분야인데,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의 랩 학생이 박사과정을 하고, 힌튼 교수가 이제 그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시다가 정말 암흑 속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빛을 보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구글에도 막 회사도 인수되고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이제 그쪽 랩에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그런 컨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등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어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 그리고 2013년, 2014년 계속 이미지넷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1등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딥러닝 알고리즘이고, 계속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구글에서 그 1등을 해서 구글넷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탑5의 인식률이 2012년도에는 에러가 16.4%였는데 2014년 올해는 자그마치 이제 에러가 9%대까지, 6%인가? 제가 숫자 까먹었는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딥러닝이 그 언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는 인공지능이니
뭐 터미네이터가 곧 나올 것 같이, 아니 뭐 허에서처럼 뭐 나랑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뭐 에이전트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딥러닝의 본질적인 거는 클래시파이어인 거고요.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다른 클래시파이어보다 지금 월등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이제 MS에서 음성인식을 연구하는 팀이 음성인식률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면서 쭉 기록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2000년도에 저 인식률이 나온 이후로 2010년도까지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저도 음성인식을 계속 했었었는데, 제가 딱 저기 2000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계속 음성인식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정말 우울한 기간이었습니다. 진짜 암흑기였죠. 그런데 딥러닝이 딱 나오자마자 다시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인식 하던 사람이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사람들이나 저기에 이제 열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들 이제 저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딥러닝 관련해서 네이버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음성인식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 서비스들이 몇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보시는 게 이제 딥러닝 이미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그 토론토 학생이 발표한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히든 레이어가 한 7개, 8개 그 정도 되는 좀 딥한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여기 좀 익숙하신가요? 다들 안 익숙하신 것 같은데, 이미지를 분류하자고 치자면,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터링을 해서 어떤 뭐 엣지를 뽑거나 뭐 그런 것들 작업을 쭉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쭉 그 필터를 슬라이딩 해가는 작업을 해가는데요. 기존에는 뭐 엣지니 아니면 뭐 시프트니 등등 미리 인간이 전문가가 디자인해 놓은 그런 필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비전의 전문가, 어떤 이미지의 전문가가 이런 필터를 쓰면 더 분류가 잘 될 거야. 이미지는 이런 피처로 분류를 해야 돼 라고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엣지니 컬러니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단계에 가면 뭐냐 하면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됐고 그냥 기계한테 맡겨줘. 내가 분류의 정확한 피처를 뽑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엣지니 뭐 컬러니 뭐 그런 것들은 난 모르겠고 바로 이미지를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저 입력에다가. 포인터가 되나요? 요 이미지에다가 바로 이미지를 바로 입력을 해주면 이 네트워크들이 알아서 그런 피처들을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딥러닝이나 이제 머신러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냐, 너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던져놓으면 된다는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시죠. 기존에는 막 잘 설계된 걸로 넣어서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되면 이래서 안 되는 건데, 이게 되면 이래서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냥 학습만으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머신러닝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쪽 이제 대변을 하자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전문가들의 고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보시고 피처를 학습시켰느냐, 엣지가 좋다, 뭐 시프트가 좋다 그런 걸 만들어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딥러닝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딥러닝은 기존의 전문가들이 보셨던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많은 재료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음성인식 서비스를 하는데, 구글의 음성인식 서비스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깔린데 이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음성 로그들이 구글로 다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은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음성은 구글에 다 쌓여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냥 어떤 룰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게 낫지, 그 기존의 어떤
뭐 음성인식으로 치자면 MFCC 뭐 이런 피처들이 있는데 그런 피처들을 설계하는 것보다 이런 학습 알고리즘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이제 1등 먹은 알고리즘인데 이건 자그마치 히든 레이어가 22개나 쌓여 있습니다. 기존보다 한 서너 배 이제 더 쌓은 건데요. 이제 계속 더 쌓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왜 기존엔 안 쌓냐? 이게 무턱대고 쌓기만 한다고 이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쌓기 위해서는 보면 이게 상당히 그냥 깊은 게 아니라 보면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깊은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적인 트릭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깊게 2등한 거는 이제 올해 2등한 게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알고리즘인데 옥스퍼드가 그래서 구글의 학생들이 스카웃이 잘했죠. 거기도 보면 굉장히 깊은 알고리즘 네트워크를 쌓았는데 이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저희는 2012년도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엔드라이브, 여러분 엔드라이브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엔드라이브 요즘 안드로이드 폰에 엔드라이브에 설정을 해두시면은 사진 찍은 게 저절로 계속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엔드라이브에. 사실 저도 그렇고 거의 쌓아놓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하죠. 뭐가 뭔지 모르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정리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냐면 이제 쌓여있는 그런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물 사진만 보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면은 그 쌓여있는 사진 중에서 이미지 정보만 가지고 동물 사진을 찾아주고 음식 사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음식 사진만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 사진만 찾고 싶다 그럼 텍스트 사진만 찾아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지금은 모바일 웹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지금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엔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스마일, 자연, 음식 이런 쭉쭉쭉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연을 선택하면 지금 제 사진에서는 7장이 자연이 있다고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자연 사진들 제 가족들인데요. 이런 자연 사진들이 쭉 찾아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패션 사진 네, 봅시다. 42장이 나왔네요. 뭐 좀 멋지게 차려입은 사진이 맞나 봅니다. 아, 결혼식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쭉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메타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미지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또 출시한 서비스가 하나가 지식인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모바일 지식인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식인 혹시 질문을 올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식인의 질문을 올린 다음에 그 답변을 달 사람이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달 수 있게 내가 이 카테고리의 질문이야 라고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 사진 질문이 꽤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질문을 올려놓고 이게 뭐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은 텍스트 정보에 기반을 해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옷은 무슨 옷인가요? 이렇게 하면 옷이잖아요. 그럼 패션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분류를 해주는 건데 사진을 할 때는 질문자들이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그냥 올려놓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카테고리 자동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충 그냥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진 정보만을 가지고 텍스트에 그냥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더라도 사진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해둔 체계로 이 사진 정보가 질문을 분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옷 사진을 걸어놓고 이게 뭐예요? 라고 그러면 이건 뭐 쇼핑 패션의 뭐 의류 카테고리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아까 보여드린 건데 사진을 첨부를 하면은 네트워크가 좀 느리네요.
네이버가 느린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느립니다. 네. 여기 쇼핑, 패션, 의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아무 글자도 써놓지 않았죠. 내용만으로, 사진 내용만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그림. 뭐 이 고양이는 무슨 종류의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양이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개, 강아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진 정보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서비스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런 음성인식 서비스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한국어 관련해서 음성인식이 개발이 됐고 이제 올해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본어를 전공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2외국어를 영어랑 독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어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면 독어를 조금만 공부해도 독어를 잘 하실 수 있다고 합시다. 네, 그냥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랑 유사하게 딥러닝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는 한국어에 관한 서비스 로그, 음성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 서비스가 해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뭐 라인은 잘 나가고 있지만 네이버로는 그래서 뭐 일본어라던가 영어 관련된 음성 로그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취득된 어떤 음성적인 그런 학습 정보, 지식을 이용해서 그걸 전이시켜서 일본어나 영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에서 일본어나 영어의 데이터가 훨씬 적지만 한국어만큼 성능을 낼 수가 있고요. 구글 같은 데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구글에서는 당연히 걔네들은 이제 영어 데이터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어, 뭐 이렇게 작은 나라의 유럽어들은 걔들도 이제 음성식 서비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량의 데이터, 다른 나라의 소량의 데이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영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혹시 딥러닝을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딥러닝을 안 써보셨고 그냥 얘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 텐데 혹시 여기 개발자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죠. 이게 제가 왜 이걸 그렸냐 하면은 이제 이건 실제로 개발 관련된 이야기니까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인풋을 넣을 때 그 인풋 들어간 데이터들을 모두 민을 빼주고 베리언스를 나눠주는 형태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해줄 수 없는 인풋도 있는데 뭐 그건 할 수 없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를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그 선형대수나 뭐 이런 걸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에러 서피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안 시키면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요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혹시 배운 고등학교 때 미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분은 접점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죠. 원에서는 어떻게든 항상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학습을 대충 시켜도 잘 학습이 되는데 이 타원형에서는 중심으로 안 가죠. 약간 옆으로 삐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요거 몇 가지는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학습을 시키시다 보면은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잘못 시키면 내가 수식은 분명히 제대로 맞게 세웠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했는데 학습이 안 되고 발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첫 번째로 손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러닝 레이트를 손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에러 서피스는 타원형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원형이 깔끔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많이 줘서 학습을 크게 시키면 에러 서피스가 휙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작게 주면은 그만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작게 주면 굉장히 학습이 천천히 되니까 오버피팅도 될 수 있고 사실 좋진 않은데 어쨌든 너무 크게 주면은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발산이 되면은 러닝 레이트를 줄여보시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모멘텀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멘텀을 줘야지 학습시켜 보신 분들은 모멘텀이 뭔지 이제 아실 텐데 왜 모멘텀이 필요한지는 사실 깊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러닝 레이트만 주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타원형에 걸려서 계속 진동만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멘텀을 주면은 이 센터로 쭉 에러 서피스 중간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뭔가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나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예. 이건 나중에 혹시 개발자분들 계시면 Q&A 시간 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딥러닝 하는데 예전에는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 하면은 데이터도 없었어요. 데이터도 없었긴 없었지만 이게 학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테니스 치고 왔다, 어떤 분들은 돌려놓고 여행을 갔다 왔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서 굉장히 이제 학습을 빨리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GPU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구글은 몇천 대의 CPU를 썼느니, MS의 아담은 CPU 몇천 대를 써서 만드느니, 그럼 도대체 GPU를 하라는 거야, CPU를 하라는 게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걸로 하는 게 더 빠르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GPU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 랩에서 소규모 실험실 레벨에서는 사실 CPU 싱글 머신으로 해도 요즘은 알고리즘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충분히 어떤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빅데이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빅데이터라고 좀 큰 규모의 데이터로 가면 이제 서서히 싱글 머신으로 가지고 이제 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 속도에. 그래서 그 PC에서 쓸 수 있는 타이탄 GPU나 아니면 K40 같은 서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GPU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왜 더 큰 데이터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GPU에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GPU랑 CPU랑 혹시 이제 호스트 슬레이브 학습을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호스트에서 계속 슬레이브한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데이터를 던지고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냥 일단 GPU에다가 일을 통째로 던지고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GPU는 당연히 이제 어떤 보드인데 거기에는 메모리가 한계가 있겠죠. 타이탄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한 6기가 정도 쌓여 있고 이제 그 K40 같은 경우는 12기가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네트워크 구조 메모리를 쓰고 싶은데 GPU에는 이제 그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GPU를 여러 대 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GPU를 여러 개를 쓰게 돼버리면은 GPU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럼 GPU를 왜 써?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GPU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CPU 클러스터를 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티넷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클러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지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웹 스케일의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뭐 CPU를 싱글 머신을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GPU를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CPU를 클러스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일반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이야기가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이 레벨에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네요. 그 다음에 저 네이버에서 앞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음성인식이랑 이미지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앞으로 딥러닝이랑 자연어 처리, 자연어 이해, NLP 쪽이랑 연관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학교에 갑니다. 좋은 예가 아니다. 예. 나는 궤도 루팡을 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궤도라는 게 오빗, 세크 궤도일 수도 있고 도둑의 궤도일 수도 있고, 발음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 도대체 뭘로 적어야 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럼 그 양쪽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쓰이는 분야는 이제 음성인식이랑 번역 쪽에 쓸 수가 있겠고, 이게 문제는 이제 뎁스가 깊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예전에 한번 떴다가 확 간 시멘틱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딥러닝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피처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언어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뭐 논리 철학, 농구 뭐 이런 것들도 쓰고 등등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엔지니어로서 받아들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언어의 의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플이 사과인가요? 회사 이름인가요? 애플은 과일일 수도 있고 회사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딸기라는 걸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를 먹는다. 뭐 자연스럽죠. 근데 나는 딸기에 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왠지 딸기라는 게 왠지 회사 이름일 것도 같죠. 그런 문맥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는 의미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어는 언어의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거지, 예를 들면 사과, 딸기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은, 아까 랭귀지 모델이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요 그림을 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주변 단어들이, 예를 들자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요. 나는 사과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나는 뭐뭐를 먹는다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가 먹는 거라는 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를 먹는다를 이용해서 사과라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은 이런 숫자로서 시멘틱 스페이스 상에 글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벡터로 표시하면은 우먼과 맨, 퀸과 킹, 앤트와 엉클, 나라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얘들이 어떤 젠더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코리아, 서울, 재팬, 도쿄, 컨트리와 캐피탈의 의미도 이해를 한 거고요. draw, drew, take, took 이렇게 텐스도 이해를 하고 플러럴, 복수, 단수 이런 걸 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는 킹 남자에서 왕에서 남자를 빼고, 그러니까 왕에서 남자의 속성을 빼고 여자의 속성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자에서 남자의 속성을 빼고 여자의 속성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데모라서 이게 항상 인식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뭐가 나올지 불안한데 프린세스는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코리아를 빼고 재팬을 더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도의 속성에서 한국의 수도인데 한국의 속성을 빼고 일본의 속성을 더하면 도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제 얘가 도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NLU 쪽에서 좀 더 새로운 일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기계 번역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카우가 기계 번역할 때 사실 어떤 이런 매핑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카우는 뭐 바카인가 뭐 이렇게 얘로 번역이 돼야 돼. 이런 매핑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매핑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영어끼리 막 훈련을 시켰더니 카우는 뭐 대충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스페인어끼리 막 훈련을 시켰더니 바카는 대충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고 그러면 비슷한 위치에 있네? 그러면 카우는 바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고 기계 번역도 테이블이 없더라도 저절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인데요. 즉 이거는 감정 분석이죠. 오피니언 마이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ot very good 이런 것들 이제 센티멘트, 그러니까 시멘틱한 의미를 이제 다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네트워크로 쭉 훈련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his is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죠. 이런 뭐 인텔리전트도 없고 휴머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시내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훈련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 문장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최종적인 센티멘트를 감정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감정을 분석한 게 사실 이제 스탠포드 랩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매닝 교수의 랩에서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센티멘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댓글 분석, 댓글이 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쇼핑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그 상품평이 이거에 대한 상품평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30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저는 발표를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